안녕하세요. 딩코딩입니다. 오늘은 리커전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리커전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리커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리커전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디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리커전이란 것은 디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의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커전의 가장 유명한 예제인 하노이 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커전, 재귀. 재귀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호출하는 거죠. 예, 이게 통곡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커전을 모르면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나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런 게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리커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커전을 이해해야지 이제 좀 알고리즘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커전 이렇게 복잡한 거를 왜 도대체 쓰느냐? 그냥 펑션 기반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뭐 리커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다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역시 가능합니다. 반복문을 리커전으로 표현하는 거.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냥 리커전을 쓰면 되게 간단하게 되는데 이 반복문을 쓰면 코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적으로도 말로 리커전을 표현해서 하면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코딩 구현이 어려울 때 리커전을 씁니다. 그러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제기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이란 어떤 수열의 항이 앞에 두 항의 합과 같은 수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항이 2인데 앞에 항 1, 2를 더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은 3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1과 앞에 2를 더해서 3이 나온 거고요. 여기는 5라고 써 있는 거는 앞에 2와 3을 더해서 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재기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정말 중요하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정의를 명확히 표기한다. 우리 문제 정의 좀 전에 표기했죠. 피보나치 수열이란 어떤 수열의 항의 앞에 항과 앞에 항의 합이 현재 항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문제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 종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재기 문제를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기술적인 건데 재기를 짜면 컬스택이라는 데에 호출된 내용들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재기는 자기가 자신을 계속 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번 처리가 끝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억하는 곳을 컬스택이라고 그러는데 컬스택이 이런 식으로 쌓여요. 자기 자신을 14번 호출했다 그러면 여기 14개의 자기 자신을 호출한 그 내역들이 쭉 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종료가 되면 가장 위에 있는 거를 팝해가지고 그 다음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걸 다시 팝하고 그 다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컬스택이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제기로 된 코드를 읽으려고 하면 이 컬스택이 어떻게 쌓이고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 제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종료 조건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정의를 선언하는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죠. 피보나치 수열이란 어떤 수열의 항이 앞의 두 항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코딩을 한번 봅시다. 여기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요. 11, 2, 3, 5, 8, 13 이렇게 7개로 된 게 있다고 쳐요.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호출하면 뭐가 리턴이 되냐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 여기 13이 리턴이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를 하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아까 종료 조건. 피보나치 수열은 언제 종료된다? 2보다 작을 때 11. 이때 종료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서 문제의 정의를 정확히 기술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의 정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항의 합이 현재 항이 된다. 그래서 피보나치 자기 자신의 함수를 바로 앞에 것과 바로 앞에 것을 두 개를 더해서 리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반복문이나 이런 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여기다 적어주기만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납니다. 이거를 선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돌려볼게요. 13 나왔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기는 항상 포로 치환이 돼요. 제가 미리 짜놨는데 포는 이렇게 몇 번째인지 물어보는 n값을 주면 이건 역시 종료 조건이 있고 현재 값보다 마이너스 1한 값과 마이너스 2한 값을 이렇게 계속 더해주면서 현재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절차적 프로그램 많이 하신 분은 이 코드가 더 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도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비고를 한번 봅시다. 비고는 말씀드렸죠 전에 타임 컴플렉시티를 의미하고 월스트 케이스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고로 표현하면 뭐냐면 n이에요. on.
왜냐면 여기 포문 하나 있죠? 포문 하나만 돌면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ON이에요. 근데 여기 봅시다. 이거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제기가 자기 자신을 두 번 호출해서 n 바퀴를 돌면 2의 n승으로 비고가 나타나요. 5의 2의 n승이고, 그러니까 얘는 5의 n이에요. 이 두 개 보면 복잡도가 얘가 훨씬 낮죠? 얘가 훨씬 복잡하고. 그러니까 포문이 훨씬 빨라요. 제기는 내가 제기를 쓸 수 있으니까 제기를 쓴다 하고 제기를 막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느려져요. 표기적으로 볼 때나 알고리즘적으로 볼 때 제기가 훨씬 알아먹기가 편하다. 그때 제기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지 보수성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쉽게 찾고 고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기를 활용하는 거지, 내가 제기로 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기로 짜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서 말했던 디클래러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 한국말로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로그래밍에는 임퍼레이티브, 그러니까 명령형 프로그램이 있고, 디클래러티브, 선언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적인 스타일로 보면 자바가 임페러티브고 뭐 디클래러티브는 SQL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딱히 이 언어는 이거고 저 언어는 저거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딱 보자면,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알고리즘을 명시하고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로 가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적는 거고,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목표만 명시해요. 그러니까 너의 출발지는 서울이고 목적지는 부산이야.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고 시속 30km로 계속 달린다. 이용하는 도로는 고속도로만 사용해.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료 조건. 두 번째, 문제의 정의. 요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기는 선언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짜는데,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이란 목표와 중간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만 명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찾는 거죠.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 늡니다. 이것도 제기적인 문제를 여러 번 다루면서 계속 습득하다 보면 명령적인 프로그래밍과 선언적인 프로그래밍 둘 다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제기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 이 하노이 탑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하노이 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한 기둥에 꽂힌 원판들을 순서대로 다른 기둥으로 옮겨서 다시 쌓으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 기둥이고, 이게 중간 기둥이고, 이게 목적 기둥이에요. 원반이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쌓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원반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상황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최종 목적지에 가장 큰 원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원반에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마지막 목적 기둥에는 반드시 제일 큰 원반이 있어야 한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이 마지막 가장 큰 원반을 뺀 나머지 탑이 이런 형태로 이 중간 기둥에 쌓이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짜리 하노이 타워가 목적 기둥이 여기로 돼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지막 제일 큰 원반이 여기 옮겨지고 그 바로 전 것이 이 중간 기둥 쪽으로 하노이 타워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여기 두 개를 이쪽 하노이 타워로 쌓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쌓아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문장으로 풀어봅시다. n개의 원반을 옮기기 위해서는 n-1개의 원반이 이웃한 기둥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3개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옮겨져 있었잖아요. 마지막 제일 큰 거는 여기로 가고. 그리고 가장 큰 원반이 최종 목적 기둥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가장 큰 거는 여기 옮겨져야죠. 그리고 이제 이웃한 기둥에서 n-1개의 원반을 최종 목적 기둥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맞죠? 요거 2개가 이렇게 뿅 하고 가서 여기 이렇게 쌓여야 되죠. 제가 하노이 타워를 미리 코딩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원반의 개수, 그리고 요게 시작 팩, 그리고 이게 종료 팩이에요. 팩이니까 팩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게 1번 기둥이고 이게 2번 기둥이고 요게 3번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개의 원반을 1번부터 3번까지 옮겨라 라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데, 지금 이 함수는 이 입력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건 이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는 이 중간 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서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큰 기능을 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하노이 타워 푸는 솔루션들을 보면 원반이 짝수개일 때, 홀수개일 때를 나눠서 어느 쪽으로 옮길지를 연산하는 식으로 많이 처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중간 팩을 표현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제기 함수를 어떤 식으로 짠다고 말했습니까? 제기 함수를 짜는 건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종료 조건, 두 번째 문제의 정의.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기의 실제 코딩은 종료 조건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 뭡니까? 종료 조건은 이 원반이 하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옮기고 끝난다 라는 게 종료 조건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정의가 뭡니까? n개의 원반을 옮기기 위해서는 n-1개의 원반을 이웃한 기둥으로 옮겨야 합니다. 맞죠? 3개짜리면 여기로 2개로 옮기고 가장 큰 원반이 최종 목적 기둥으로 옮깁니다. 맞죠? 제일 큰 거 이거 세 번째 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한 기둥에서 n-1개의 원반을 최종 목적 기둥으로 옮깁니다. 이 두 개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종료가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끝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기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기라는 것은 declarative programming, 그러니까 선언적 프로그램이에요. 언제 종료하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명기만 해주면 돼요. 자, 보시죠. 종료 조건. n이 한 개면은 1번 디스크를 시작 막대기에서 끝 막대기로 옮기고 끝내라. 이게 종료 조건 맞죠? 우리 좀 전에 했던 이 종료 조건 맞죠? 그 다음에 문제의 정의가 뭡니까? 종료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하노이를 돌려라. n-1개까지를 시작 팩에서 다른 팩으로 돌려라. 맞죠? 그리고 move 디스크. 마지막 n번째 있는 거를 시작 막대기에서 종료 막대기로 옮겨라. 맞죠? 이 세 번째 게 이쪽으로 옮겨진 거. 그러면 이 무브 디스크는 뭐 대단한 함수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def 무브 디스크 있듯이 어떤 디스크를 어느 시작에서 어느 종료로 옮겨라 하는 거를 그냥 프린트해주는 기능을 가진 그런 함수예요. 되게 간단한 함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노이를 돌리는데 n-인계를 이웃된 막대기에서 종료 막대기로 옮겨라. 이게 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 줄이 여기 있는 세 줄의 한글을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써준 거에 다예요. 이렇게 프로그래밍만 하면 끝입니다. 되게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코드가 전부고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려볼까요? 예, 실제로 이렇게 나왔죠? 이거 잠깐 화면 멈춤하고 보시면 정답하고 똑같습니다. 이 원반이 4개로 늘어나도 실행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야 그냥 제기는 자기 자신이 계속 호출되는 거야 라고 그냥 개념만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코딩할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앞으로 배울 디바이드 앤 컨커나 다이내믹 프로그램 다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알고리즘 역시 제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 마시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딱 한 가지만 알아갑시다. 제기는 디클레러티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자, 디클레러티브 프로그래밍은 뭐라고 그랬죠? 예, 명령형,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과는 달리 목적만 설정해 준다. 그 중간 과정은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요게 디클레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거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이 영상 보신 보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기는 디클레러티브 프로그래밍의 감각을 가지고 짜면 된다. 요거 딱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처음에는 짜는 것보다 읽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읽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 디클레러티브 프로그래밍 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얼마나 잘 기술되어 있는가 라는 데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과정은 빼고. 아셨죠? 그리고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그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